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책. 18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드라마. 혁명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찰스 디킨스의 야심찬 역사소설. 인물들의 역동적인 삶은 거대한 역사 속의 대조적인 두 도시를 넘나들며 갈무리 되어 누구도 시대와 무관할 수 없게 만든다. 하버드 대학 신입생 권장도서, 미국 대학위원회 추천도서. 우리가 이 소설을 마주하며 바탕에 깔아두어야 할 것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입니다. 유럽이 하루아침에 르네상스 혁명으로 인해서 기독교 암흑기를 벗어났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톨릭은 여전히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주와 결탁하거나 짓누르며 신정정치를 펼쳤고,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등장한 개신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 성직자들만의 세상에서 평민 이하의 수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현재와 너무나 비슷하게도 그 시절 목청 큰 권위자들 역시 좋든 나쁘든 간에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고 했다. 때는 서기 1775년 영국인들은 살기 좋았다는 그 시절에도 지금만큼이나 영적 계시에 현혹되어 있었다. 1775년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연설을 했던 해입니다. 영국의 대항해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해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산입혁명으로 경제를 이끌었던 시기였고, 이듬해 조선은 영조에 이어 정조가 22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몇 해 전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결혼을 했습니다. 5년 뒤 영국에서 가톨릭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만큼 종교와 성직자에 대한 불신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앞의 문맥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듯이 작가 찰스 디킨스는 무신론자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찰스 디킨스가 성공의 신자로 나옵니다. 물론 디킨스가 살던 당시 영국은 가톨릭을 저버리고 성공회를 선택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유럽은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편 자매국인 방패와 삼지창의 나라에 비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은 프랑스는 지폐를 마구 찍어내고 소비하면서 거침없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다. 게다가 기독교 성직자의 비호 아래 한 젊은이의 손목을 자르고 집게로 혀를 구멍내는 것도 모자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형을 내리는 등 인간이 고안해낸 업적을 즐겼다. 빗속에서 더러운 성직자의 행렬을 5-60야드 떨어진 곳에서 보고서도 무릎을 꿇어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희생자가 화형에 처해지는 동안에도 프랑스와 노르웨이 숲에는 이동형 형틀로 만들어질 나무들, 칼이 담긴 자루와 함께 잔혹한 역사 속으로 희생자를 데리고 갈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한 파리 근교에서 척박한 땅을 부쳐먹고 사는 몇몇 농부들은 죽음이라는 농부가 혁명 중 사형수 호송차로 쓰려고 마련해둔 조잡한 마차가 비바람에 젖지 않도록 돼지가 킁킁대고 닭들이 회를 치는 허름한 헛간으로 들여놓았으리라. 그 산지기와 농부들은 쉬지 않고 바삐 그러나 조용히 살금살금 일을 해서 아무도 그들이 일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안 자고 깨어 있었다가는 무신론자에다 반역죄로 몰리기 십상이라 더욱 그랬다. 1775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자르비스 롤이라는 텔슨 은행원이 마차를 타고 도버로 향합니다. 도버에 있는 호텔에 도착한 로리는 아침 식사를 하며 젊은 숙녀를 기다렸습니다. 로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프랑스 출신의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마네트라는 명성이 자자한 신사라고 말합니다. 로리는 아버지의 재산관리인이었고 영국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마네트 양은 불시의 일로 어려서 영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15년 만에 재산관리인 로리를 도버에서 만난 마네트 양은 17살이었습니다.
로리 씨의 나이는 60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가씨 가련한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만약 아가씨의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놀라실 테지만 그녀는 정말로 놀랐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부디. 로리 씨는 달래는 투로 이렇게 말하며 의자 등을 잡고 있던 왼손으로 마네트 양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애원하는 손가락이 그를 어찌나 꽉 잡았던지 부들부들 떨렸다. 부디 흥분하지 마십시오. 업무일 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부모를 잃고 고아나 다름없이 영국에서 자랐던 마네트 양이 로리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발견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많이 변하셨을 테지만 그거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거의 폐인이 되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야 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살아계십니다. 아가씨 아버님은 파리의 옛 타인 집으로 옮겨가셨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아가씨에게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아가씨는 아버지께 삶의 의욕과 사랑, 딸의 도리와 휴식과 위안을 되찾아 드리십시오. 한바탕 그녀를 훑고 지나간 전율이 그에게도 전달되었다. 책 두 도시 이야기는 역사소설이라는 점입니다. 즉, 역사 시대를 배경으로 실존했던 특정인이나 역사상 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문화와 예술,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1700년대 후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쏟아진 적포도주는 파리 생탕투한 교회의 좁은 거리를 붉게 물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과 얼굴, 헐벗은 발과 남학신까지도 물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찌들었고 목소리에는 근심이 배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나 어른들의 얼굴에나 세월의 고랑이 파였고 새로 생긴 고랑은 굶주림의 표시였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다. 장대와 빨랫줄에 허름한 옷가지가 걸린 공동주택에서도 굶주림이 밀려왔다. 굶주림은 지푸라기와 누더기와 나무와 종이와 함께 그 옷가지에도 달라붙었다. 남자가 패어놓은 얼마 안 되는 장작 부스러기에 굶주림은 달라붙었다. 굶주림은 연기 없는 굴뚝에도 아무리 뒤져도 먹을 만한 동물 내장조차 찾아보기 힘든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했다. 군기는 빵집 주인의 옷소매에도 새겨져 있고 질 나쁘고 빈약한 작은 빵덩이에도 쓰여 있었다. 소시지 가게에서 파는 죽은 개로 만든 소시지에서도 새겨져 있었다. 굶주림이 어울리는 곳 어디에나 굶주림은 풍겼다. 범죄와 악취가 그득하고 좁고 구불구불한 샛길이 많은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에는 어딜 가나 넉마를 걸치고 나이트캡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넉마와 모자에서는 악취가 풍겼고 그들을 음울하게 내려다보는 것들은 모두 병색이 완연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프랑스인들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고기가 맛있어서 먹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개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더 맛있고 유익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여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고기를 먹었던, 그것도 죽은 개로 만든 소시지를 먹었던,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조짐은 이미 시민과 백성들 틈바구니에서 시궁창 같은 냄새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과 귀족, 성직자들은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언론, 성직자들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대목에서 범죄와 불신이 팽배한 영국의 모습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로리 씨와 마네트 양이 파리에 도착하여 처음 마주한 마네트 아버지는 좁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구두를 찢고 있었습니다. 물론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을 보낸 탓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말도 어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교도관의 딸 같지는 않은데?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그녀는 여전히 어떻게 말해야 할까 두려워하면서 그의 옆 걸상에 걸터 앉았다. 그런 다음 몸을 빼는 구두공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에게는 묘한 전율이 흘렀는데 겉으로도 확연히 보였다. 그가 구두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이윽고 목에 걸린 꼬깃꼬깃 접은 1000조각이 달린 시커먼 끈을 끌렀다. 그리고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오래전 어느 날 그가 손가락에 감아두었던 긴 금발 한두 가닥이었다. 그는 다시 마네트 양의 머리카락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똑같군. 어떻게 이럴 수가. 그게 언제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의 부드러운 말투와 태도가 반가운 나머지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아버지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오, 언젠가는 제 이름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이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왜 제가 그분들의 고단한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지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기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디 저를 안아주시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키스를 해주세요. 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다락방이 한동안 조용해졌을 때 모든 폭풍우가 그렇듯 흥분한 아버지의 가슴과 전율하던 몸도 잠잠해졌을 때 두 구경꾼은 아버지와 딸을 바닥에서 일으키려고 다가갔다. 마네트 양은 오랜 감옥 생활로 지친 아버지를 모시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텔슨 은행의 심부름꾼 제리가 재판정에 있는 로리에게 쪽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이라는 굵직한 역사를 토대로 펼쳐지는 사랑과 희생, 정의와 폭력이 뒤엉킨 장엄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명성이 자자한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오가며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다만 두 도시의 18세기 모습은 마치 연꽃을 닮아 있다고나 할까요? 더럽고 탁한 물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연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두 도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작품 해설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옮겨드리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혹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이겠지만 간접적으로나마 18세기 영국과 프랑스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혁명의 원인과 결과를 연구한 디킨스는 굶주리고 압제당한 프랑스 국민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숙한 주제를 환기하려고 시도했다. 그중 첫 번째는 바스티유의 전설이다. 리슐리의 추기경은 이 왕실 요새를 점차 국립 감옥으로 만들었다. 루이 14세는 이 감옥을 자신에게 특별한 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을 감금하는 데 이용했다. 이를테면 재무상 니콜라 푸케와 볼테르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철가면의 사나이 같은 이가 그런 경우였다. 디킨스가 환기하는 두 번째 전설은 신하의 신부에 대한 영주의 초야권, 즉 자신이 거느리는 농노의 신부가 결혼식을 치르면 그 첫날 밤을 자신이 가로채는 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자주 거론되었던 소재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야말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실을 소설에 끌어들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할 듯하다. 에드워드 브러 리턴은 디킨스에게 두 도시 이야기에 나오는 봉건 영주의 충격적인 권리 남용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디킨스가 보인 첫 반응은 비록 178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어도 혁명의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났으며 자신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 사실 새로운 철학이 살롱의 화제거리이자 한 시간의 집단 소재에 불과했을 때 귀족 계급이 구태의연하고 무자비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일은 터무니없거나 틀린 일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을 앞세우고 레 미제라블을 뒤에 둔 두 도시 이야기는 디킨스가 실로 작은 공간에서 세상을 넓게 조망하기 위해 기념비적인 노력을 기울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본질적으로 짧은 이 소설은 실제로 응축의 미학을 보여주며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대작들 사이에 낄 수 있음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캔디맨의 고전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